네,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부동산 경제론 내용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해보시는데 정말 중요한 건 부동산학 강론에 지금 총론을 공부하셨고 강론에서 제 1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 이렇게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의 내용들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찝어라. 그래서 처음 꼭 갖고 가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저는 경제론을 주저없이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잘 해주시면 앞으로 부동산학개론이 정말 쉽게 느껴지실 거고, 왜냐하면 이 경제론에 입각해서 나머지 내용들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경제론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내용들을 공부하면 다 하나하나 이해가 아니라 암기로 풀어야 됩니다. 암기로. 다 하나하나 낱개로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수업을 지금부터 진행한다고 생각하시고 정확하게 잘 들어주세요. 근데 생각보다 쉽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제 86페이지에 챕터 1에 부동산 경제론이라고 돼 있고 체크 포인트를 보세요. 부동산 경제론은 수요 공급에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검시비론이나 경기변동론에서 1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이 두 줄 내려가 보시면 정책론 등의 다른 이론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으로 정확하게 학습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출제 키워드 및 출제 경향에 수요와 공급, 부동산 경기 변동의 내용들 쭉 있죠. 중요하니까 정확히 봐야 된다는 내용들이 적혀 있네요. 꼭 한번 보시고, 용어 해설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교재의 편제가 용어 해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수업을 다 들어보시고 기본적으로 복습 차원에서 용어 해설을 보세요. 그러니까 예습으로 용어 해설을 먼저 보고 수업을 듣는다 이런 개념 하지 마시고 무조건 강의를 먼저 들으신 다음에 이 부분의 내용을 보시는 겁니다. 나중에 복습하실 때. 그것도 꼭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 이제 89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수요의 개요부터 시작해서 내용들을 쭉 볼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기본서에 다 집어넣어 놨는데 제가 PPT 너무 연연해서 교재의 내용과 PPT의 내용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자, 이제 들어갈 겁니다. 첫 번째 이제 부동산 경제론의 내용을 볼 겁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예요.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이런 표현들을 신문이나 뉴스상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끝나는 그 순간까지 따라해 보세요. 시장 경제. 네, 시장 경제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나오면 걔는 시장이고 시장이 나오면 경제를 따지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부동산 경제로는 결국은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근데 시장은 실제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곳이잖아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 그래서 또 하나 시장의 중심은 우리가 사고자 하는 양 수요량, 팔고자 하는 양 공급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대요. 그래서 시장 안에서는 얼마만큼 생산해, 얼마만큼 사 이렇게 뭔가가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서 그 양을 결정지어 준답니다. 걔가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가격이죠. 그게 뭐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얘기한 보이지 않는 손이잖아요. 그 부분까지 기억하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시장의 중심은 뭐라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 가격이구나. 얘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세상의 중심은 나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박수연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나머지 분들은 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죠. 똑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모든 분들을. 뭐라고 얘기하면 되죠? 박수연 이외. 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시장의 중심이 가격이라면 우리는 가격 말고 나머지 것들을 다 다르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4글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가격 이외. 되세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그럼 이제 수요부터 들어가 봅니다. 수요의 개념. 수요는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1번의 내용만 조금 헷갈리고 이 부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개념 잡아볼게요. 유량 개념은 플로우래요. 그래서 얘는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에요. 그리고 이때 수요의 개념은 사전적인 개념이랍니다. 그래서 산다, 판다라는 행위는 일사자, 전전자예요. 일은 발생되기 전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수요는
산 양이 아니라 이미 산 양이 아니라 앞으로 살 양을 가지고 판단한다예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유효 수요래요. 수요는. 그래서 유효 수요는 과연 무엇인가 봤더니 얘는 사고자 하는 욕구에 플러스 구매력을 갖춘 수요래요. 그래야 시장에 효과가 있는 수요가 된답니다. 예를 들어 집이 하나 있는데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그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즉 뭐가 많을수록 수요가 많을수록 왠지 가격이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구매력을 갖춘 사람이래요. 그럼 그 사람들끼리 돈을 갖춘 상태에서 구매력을 갖춘 상태에서 사고 싶어 경쟁하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파트 가격이 안 올라가더래요. 왜 안 올라가나 봤더니 그 사람들의 정체가 다 노숙자랍니다. 그럼 사고 싶은 욕구는 있으시겠지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시장에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서 따지는 수요는 뭐만 따진다? 시장에 효과 있는 수요만 따지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반드시 유효 수요일 필요는 없다. 또는 사고자 하는 욕구에 반드시 구매력을 갖출 필요는 없다. 그러면 걔는 X인 거죠.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해주셔야 되는데 뭐랑 비교를 하냐면 잠재적 수요라는 것과 비교를 합니다. 잠재적 수요는 뭐냐면 왠지 사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구매력이 있으면 유효 수요면 사고자 하는 욕구는 있으나 구매력이 만약에 없다라면 무효 수요 같잖아요. 근데 무효 수요라는 표현을 안 써요.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잠재적 수요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노숙자분이 계신데 아직까지는 사고자 하는 욕구만 있고 살 수 있는 능력은 없으세요. 근데 이분이 로또 복권을 하나를 샀어요. 근데 얘가 당첨이 됐네요. 20몇 억에. 그럼 순간 유효 수요로 거듭나나요? 그렇죠. 그래서 사고자 하는 욕구는 있으나 아직까지 구매력이 없다라면 시장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수요다. 그래서 얘를 잠재적 수요라고 표현을 해요. 이 내용인 거죠. 그래서 시장은 유효 수요만 따지게 돼 있어요. 근데 정부는 이 잠재적 수요는 보통 저소득층일 거 아니에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잠재적 수요도 고려해야 되나요? 고려해야 되겠죠. 저소득층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그리하여 유효 수요란 시장에 효과 있는 수요라는 걸 안다면 시장에서는 뭐만 따지겠다? 유효 수요만 따진다. 시장은. 그때 정부는 잠재적인 수요도 따져봐야 된다. 구매력 없는 사람도. 그리고 별도로 아예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량과 저량의 비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90페이지에 참고학습에 지금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유량과 저량의 비교가 아예 대놓고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봐볼게요. 유량, 저량이래요. 유량은 흐를 유자를 씁니다. 흐를 유자.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흘러가는 양인 거죠. 여러분 한강물은 일정 기간 동안에 흘러가고 있죠. 그럼 일정 기간 동안에 한강물이 얼마만큼 흘러가는지는 재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새롭게 흘러간 양입니다. 이 새롭게라는 게 중요해요. 새롭게. 그래서 기존 양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양을 유량이라고 하더라.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MM으로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유량은 뉴량이라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진 양. 정리해 두세요. 그 다음 저량은 저축할 때 저자를 씁니다. 그래서 얘는 쌓을 저자예요. 쌓여져 있는 양인 거죠. 그래서 일정 시점까지 누적돼서 쌓여진 양을 얘기한대요. 기존 양이 이미 모두 더해져 있습니다. 얘는. 그래서 MM으로 일정 시점과 일정 시점의 저량은 더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이게 왜 그런지를 설명드리고 간단한 암기 방법, 우리가 MM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신규 주택량이 있어요. 그럼 신규 주택량은 새롭게 만들어진 주택량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만들어져서 공급된 주택량인데 얘만 보고도 새롭게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얘는 유량이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2019년도에 서울시에 예를 들어 1만 채가 신규 주택량이 공급됐답니다. 1만 채만큼이. 그리고 2020년도에 1만 채만큼 또 새롭게 공급이 됐대요. 그럼 우리는 2019년부터 지금 잘 보세요. 2020년에 1만 채에는 신규 주택량 1만 채에는 2019년도에 1만 채가 과거에 있는 주택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누적된 거 아니죠? 포함되어 있지 않죠. 얘는
이 2020년도에 새롭게 만들어진 양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뉴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 가셔서 뉴량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하고 이제 약속을 그냥 하신 거죠. 그럼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일정 기간 동안 서울시에 공급된 주택의 공급량은 2만 채만큼 공급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하죠. 되세요? 그래서 지금 일정 기간의 유량과 일정 기간의 유량은 각각 그 기간에 새롭게 만들어진 거니까 그 기간 둘을 합쳐서 전체 유량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를 이해할 때, 내용을 이해할 때 더하기가 되면 각각 새롭게 만들어진 거니까 더하기가 된다라고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얘는 유량이겠네요. 그럼 이제 판단해 볼게요. 기존 주택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존 주택량은 이미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주택량인 거잖아요. 얘를 재고 주택량이라고도 표현해요, 보통. 그러면 2019년에 서울시에 예를 들어 100만 채의 집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것보다는 더 많겠죠. 그래서 2019년도에 서울시의 기존 주택량이 100만 채가 있답니다. 100만 채가. 이때 2020년에 기존 주택량이 얼마가 있나 봤더니 2019년 일정 시점에 100만 채인데 2020년 일정 시점에 얘가 105만 채가 있대요. 그러면 2020년에 105만 채에는 이전에 2019년, 2018년, 2017년 이전의 주택들이 다 쌓여져서 2020년도에 일정 시점에 105만 채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과거의 것들이 누적돼서 포함되어 있잖아요. 쌓여져 있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쌓을 젖자 저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됐죠? 그럼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존 주택량은 서울시에 205만 채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죠. 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20년도에 105만 채에는 2019년까지의 100만 채가 이미 쌓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시점의 저량을 더하면 두 번 더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더하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미 더해진 거라 또 더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다? 저량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까는 두 개를 더했죠. 신규주택 부분에. 더하기가 됐네요. 각각 새롭게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더하기가 딱 되는 순간 더할 수 있다면 걔는 유량이구나. 더할 수 없다라면 저량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주택 거래량 부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 거래량은 2019년도에 얼마만큼 이루어졌냐면 얘가 3만 채만큼 이루어졌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해당 지역에서 주택 거래가 얼마만큼 이루어졌냐면 5만 채만큼 이루어졌대요. 그럼 2020년도에 주택 거래량 5만 채에는 과거에 있는 주택 거래량들이 누적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게 포함된 개념이 아니라 새롭게 거래가 2020년도 일정 기간 동안 5만 채만큼 이루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유량이에요. 유량. 그럼 얘를 판단해 보는 간단한 방법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주택 거래량을 더해 보는 거죠. 그럼 8만 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8만 채라고 얘는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더하기가 되는 순간 얘는 뭐구나? 유량이구나. 이렇게 판단해 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번엔 소득과 수입이 있대요. 얘는 저하고 이제 약속을 하실 텐데 수입 비용과 관련된 내용들은 다 유량이에요. 그래서 이때 2019년도에 소득이 얼마냐면 5천만 원이랍니다. 그럼 2020년도에 소득이 6천만 원이라면 2020년도에 6천만 원 수입에는 과거의 수입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2020년에 6천만 원 수입이 발생한 거죠, 새롭게.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겠네요? 유량인 거죠, 유량. 그럼 우리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이 사람의 소득은 1억 2천만큼, 1억 1천만큼 발생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더하기가 됐어요. 왜 더하기가 되죠? 이 6천만 원에 기존에 5천만 원이 누적된 게 아니니까 이 둘을 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더하기가 되는 순간 유량이구나.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근데 수입과 비용은 무조건 이제 유량인 건데 수입이 주 단위로 받으면 얘는 주급이죠. 그럼 월 단위로 받으면 월급이네요. 그럼 연 단위로 받으면 얘 연봉이죠. 그러니까 주급, 월급, 연봉, 일당 이렇게 나와도 걔들이 다 뭐니까 수입이니까.
걔들은 다 뭐다? 유량이라고 기억을 해두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통화량이 있어요. 이 통화량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통화량은 화폐의 양이에요.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래서 2019년도에 통화량이 500조 원이 시중에 풀려 있대요. 예를 들어. 2020년도를 봤더니 통화량이 600조 원이 풀려 있답니다. 돈이 돌아다니는 게 600조 원이래요. 그러면 딱 봐도 2020년도에 600조 원은 2020년에 일정 시점에 쫙 다 풀린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것들이 다 누적돼 있을까요? 이게 다 누적돼 있겠죠? 과거의 것들이. 다 누적돼 있을 겁니다. 실제로 돈을 딱 살펴봐도, 동전을 봐도 거기에 연도수가 있잖아요. 그 연도수가 다 2020년으로 찍혀서 얘가 다 돌아다니나요? 그게 아니죠. 다 누적돼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량이 개념이 되는 겁니다. 통화량은. 그러니까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통화량이 1100조 원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저량인 거죠. 그럼 자산이 있어요. 회사의 자산. 이 각각이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고 여기서 또 골라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마는 겁니다. 자, 회사의 자산이 10억 원이 있답니다. 회사의 자산이란 회사가 자기가 갖고 있는 돈 자본과 빌려온 돈 부채를 합친 걸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10억 원이래요. 10억. 그때 2020년도에 회사의 자산을 봤더니 얘가 12억 원이랍니다. 그러면 지금 2020년 회사의 자산 12억 원에는 2019년까지의 과거에 있는 자산들이 다 누적돼서 12억이 됐겠죠. 일정 시점에.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저량이 될 겁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회사의 자산은 22억 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지금. 이 12억 원에는 이미 10억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더하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22억이 되지 않으니까 왜 더하기가 안 된다? 왜 다시 쌓을 수 없다? 이미 쌓여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저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회사의 자산, 회사가 자기 돈 갖고 있는 거 자본, 그리고 빌린 돈 부채. 얘들은 대표적인 저량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 이걸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까요, 여러분? 못 풉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딱 문제를 보자마자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량은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제자가 통부인이 되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재는 재입니다. 재. 그래서 재고량인 거죠. 그 다음 자는 자산, 자본. 가는 가격, 가치. 통은 통화량. 부는 부채. 아까 보셨던. 이는 인구량이에요. 인구수. 그런데 문제 푸실 때 새롭게가 나오거나 변화했다 그러면 변화된 양은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새롭게 변한 거잖아요. 변화됐다는 게 새롭게 변화한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인구 변화량이라고 나오면 걔는 뭐다? 유량이란 얘기죠. 인구수라고 나오면 저량인 거고. 그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외울 때 꼭 어떻게 외운다? 제자가 통통한 부인이 된 거죠. 통부인이 된 거예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바로바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91페이지에 2번 수요함수와 수요곡선 부분에 수요함수, 수요법칙 이 내용들을 우리가 타다닥 보면서 볼 거예요. 그래서 4번의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가장 핵심이 된다는 얘기죠. 별표 다 쳐져 있나요? 별표. 네. 보실까요? 1번. 수요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럼 수요의 법칙을 왜 공부하느냐? 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경제론을 공부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시장경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경제를 공부한다는 건 결국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인데 시장은 우리의 경험상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 수요자와 팔겠다는 사람 공급자가 만나서 뭐에 좌우돼서 가격에 좌우돼서 거래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때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라고 얘기를 했죠. 어찌됐건 시장입니다. 되셨죠? 그러면 시장은 수요와 공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수요의 법칙이라는 걸 공부해야 될 것이고 공급의 법칙이라는 걸 공부할 거잖아요. 근데 시장의 중심이 가격이니까 수요의 법칙은 시장의 중심인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얘기할 것이고 그럼 공급의 법칙은 시장의 중심인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얘기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가면 소고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막 2배로 올라갔어요. 그럼 홧김에 소고기를 더 사 마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오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하겠죠.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 반비례한다가 얘가 바로 수요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정말 쉽게 나오던 시절에는 수요의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비례관계라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이제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그런 문제가 이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얘는 반비례입니다. 반비례. 그럼 이 수요의 법칙이 성립되는 이유는 뭐냐면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해당 재화의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어떤 효과가 발생이 되니까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가격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효과.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 효과에 의해서 수요량은 감소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함정을 파냐면 수요의 법칙은 수요 효과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러면 걔는 X예요. 가격 효과지. 그때 이 가격 효과에 크게 2가지가 있답니다. 소득 효과라는 게 먼저 있어요. 소득 효과. 그래서 해당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대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개념입니다. 소득이 10,000원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소득은 그냥 10,000원이에요, 여러분. 10,000원. 그런데 이때 소주 한 병의 가격이 얼마였냐면 1,000원이었습니다. 그럼 소주를 몇 병을 사 마실 수 있는 소득이었던 거죠? 10병이죠. 10병.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이 사람의 소득은 그대로 10,000원입니다. 근데 소주 한 병의 가격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럼 이제 몇 병밖에 못 사 마시는 소득이 된 거죠? 5병밖에 못 사 마시는 소득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럼 겉으로 보여지는 명목 소득은 10,000원 그대로지만 실질적인 소득은 2배로 감소한 거잖아요. 2분의 1로 지금 줄어버렸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해당 재화의 가격이 올라면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되는 효과에 의해서 소득이 줄었으니까 수요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다. 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수요량이 내려가는, 감소하는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인 수요의 법칙이 지금 소득 효과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죠, 지금. 그 다음 대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대체 효과라는 건 대신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 재화의 가격이 올라면 해당 재화를 대체하는 대체제로 대체되는 효과로 옮겨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콜라와 사이다가 있는데 콜라 사이다는 둘 다 톡 쏘는 맛이 있죠. 둘 다 달짝지근하죠. 둘 다 차갑게 마실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럼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는데 원래 가격이 같았는데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니까 실제로 콜라와 사이다의 가격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콜라 가격이 2배로 올라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콜라를 사서 마실까요? 안 마시겠죠. 그러면 콜라의 가격이 올라가면 콜라를 대체하는 대체제 사이다로 대체되는 효과로 대체돼서 넘어간 만큼은 콜라의 수요량은 감소한다? 감소할 거잖아요. 맞죠? 이 내용. 이게 바로 뭐다? 대체 효과로 가격이 올라왔을 때 수요량이 감소하는 수요의 법칙을 설명한 거죠. 이 둘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가격 효과라고 하지 얘를 수요 효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함정하면 그냥 확 걸려들기 쉽냐면 수요의 법칙은 수요 효과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러면 X입니다. 무슨 효과다? 가격 효과입니다. 기억하실 때 방법은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해당 재화의 대체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해당 재화를 대신할 수 있는 재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해당 재화의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많이 뛰쳐나갈까요? 그러니까 해당 재화의 수요량은 많이 감소하겠죠.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해당 재화를 대체할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해당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도 대체가 얼마 못 되니까 수요량은 조금만 감소하겠네요. 그럼 해당 재화를 대체할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면 해당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도 뛰쳐나가지 못하니까 나갈 곳이 없으니까 그때 수요량은 감소가 되지 않겠네요. 이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효과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는 탄력성의 개념하고 매우 중요하게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려본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딱 그리는 순간 학개론이 싫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생겨납니다. 학창시절에 중학교 사회 과정 공부하고 초등학교 때 사회를 공부할 때 그래프가 나오는 순간 내가 미쳤었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걸 또 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쉬워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해당 재화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는 판단의 대상이 되는 재화를 해당 재화라고 할 겁니다. 해당 재화의 가격이 100원이래요. 그때 사겠다는 양이 얼마였냐면 이게 50개를 사겠다고 얘기했답니다. 중요한 것, 우리가 공부하는 수요는 산양이다, 살양이다. 앞으로 살양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전, 사후, 사전적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단위당 가격, 하나당 가격이 100원일 때 총 50개를 사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최대 50개를 사겠다. 마음 먹은 거죠. 마음 먹은 거. 그래서 얘를 그래프상에 점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이 점이 A점으로 가격 100원일 때 수요량이 50개인 점이에요. 그리고 가격이 500원일 때는 해당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 있으면 사겠다는 양이 늘까요, 줄까요? 당연히 줄죠.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니까. 그래서 얘가 10개를 사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10개를 샀을까요? 이미 샀을까요? 살 것인가요? 살 것이죠. 그래서 얘도 사전적 개념이겠네요. 그래서 점이 이제 B점이 나왔어요. 얘는 가격, 단위당 가격 500원에 수요량이 지금 10개인 거죠. 하나당을 단위당이라고 유식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을 2개를 찍었습니다. 그래프상에 무엇과 무엇의 조합인? 가격과 수요량의 조합인 점 2개가 나온 거죠. 그럼 이 점 2개를 연결하면 이와 같은 선이 나오나요, 여러분? 선이 나왔죠. 선이 나왔어요. 그럼 이 선은 지금 A점과 B점 점 2개의 단순한 연결일까요? 아니면 이 안에 무수히 많은 점들의 모임일까요? 점들의 모임이겠죠. 그래서 얘 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수요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요 곡선이라는 단어를,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요 곡선은 단순한 점 2개의 연결이 아닌 가격과 수요량의 조합인 무수히 많은,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무수히 많은 점들의 모임인, 지금 뭐 하나가? 수요 하나가 뭐 하나로 표시됐다? 곡선 하나로 나타난 거잖아요. 얘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 하나가 무엇 하나다? 곡선 하나니까. 수요 곡선은 수요를 나타내는 곡선의 줄임말이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냐면, 자, 이제 잘 보세요. 시험에 정말로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수요의 변화라는 것과 수요량의 변화라는 걸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헷갈려서 틀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출제를 해요, 사실은. 근데 정말 쉬워요. 들어보세요. 지금 아까 그 그림인가요? 그 그래프예요. 그래서 지금 곡선 하나가 나왔죠? 점 2개를 찍어놓고 이 점 2개를 연결한 선을 만들었네요. 그럼 이 선은 단순히 가격과 수요량의 조합인 점 2개의 연결이 아니라 이 안에 무수히 많은 가격과 수요량의 조합인 점들의 모임이 하나의 수요고, 그 수요 하나가 곡선 하나로 표현된 거잖아요. 곡선 하나로. 그때 해당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답니다. 지금 뭐가 올라갔죠? 해당 재화. 그럼 만약에 얘가 콜라 수요 곡선이면 콜라라는 재화의 가격이 이제 상승하는 거겠죠. 아파트라면 아파트가 해당 재화겠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당 재화의 가격이 100원에서 500개로 상승이 됐대요. 그럼 지금 해당 재화의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수요량이 지금 달라진 가격 100원에서 500원으로 가격이 올라갔죠? 그랬더니 달라진 가격에서 수요량이 50개에서 10개로 변화가 됐대요. 맞죠, 지금? 변화가 됐죠. 그러면 지금 분명히 달라진 가격에서 수요량이 변화한 게 맞아요. 그러면 지금 동일 곡선 상에서 지금 곡선이 하나인가요? 2개인가요? 곡선은 하나죠? 곡선 하나예요. 그럼 동일 곡선 상에서 점이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점이 이동한 거죠, 여러분. 맞죠?
그럼 동일 곡선상에 점의 이동이 나타났는데 중요한 건 곡선의 변화는 생겼나요? 생기지 않았나요? 지금 만약에 이 곡선이 두 개로 보이시면 우리 빨리 공부를 하기 전에 안과를 먼저 가야 됩니다. 안과를. 눈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곡선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곡선 하나가 수요 하나였으니까 곡선이 변화하지 않았다면 곡선의 변화가 지금 아니죠. 그러면 무엇의 변화가 아니다? 얘는 수요의 변화가 아니겠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단순한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수요량의 변화는 지금 다시 보면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 그래서 앞으로 해당 재화의 가격을 우리는 줄여서 가격의 변화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가격이 변함에 따라 어떤 가격에서? 달라진 가격에서 수요량이 변화한 거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앞으로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장의 중심은 몇 개였죠, 여러분? 아파트 수요에서 아파트 가격은 하나겠죠, 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해당 재화의 가격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재화의 수요 곡선을 따지든 수요의 내용을 따지든 수요량의 변화로 판단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뭐만? 해당 재화의 가격만 수요량의 변화로 판단한다는 얘기죠. 얘만. 오로지 얘 하나만. 그럼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라고 부를 것 같다?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니까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볼 겁니다. 뭐가 달라지는지 보세요. 소득 증가가 나타났답니다, 여러분. 그럼 첫 번째로 소득 증가는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한 건가요? 가격 이외가 변했나요? 가격 이외가 변했죠.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소득 증가로 동일한 가격에서 이제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가격 100원일 때 원래는 사겠다는 양이 50개였는데 소득이 증가하니까 동일한 가격 100원일 때 사겠다는 양이 50개에서 55개로 증가한 거예요. 증가했죠? 그럼 이렇게 원래의 곡선 밖으로 삐져나간 노란 점이 나왔나요, 지금? 노란 점이 있죠. 그럼 원래 수요 밖으로 삐져나갔잖아요, 지금. 이게 포인트예요. 그럼 동일한 가격 이제 500원일 때 사겠다는 양이 10개였는데 13개로 이제 또 증가한 거죠. 그럼 얘도 삐져나간 노란 점이 또 하나 나오네요. 이렇게 나왔죠. 그럼 노란 점 두 개를 연결하면 여러분 무슨 선이 나올까요? 대답해 보세요. 아까 흰 점 두 개를 연결하면 흰 선이 나오죠? 그럼 노란 점 두 개를 연결하면 무슨 선? 노란 선이 이와 같이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소득 증가라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했더니 어떤 가격에서? 동일한 가격에서 뭐가 변화함에 따라? 수요량이 변화함에 따라 원래 곡선 밖으로 삐져나간 점이 두 개가 나왔고 그 삐져나간 점을 연결했더니 삐져나간 또 다른 곡선이 나온 거네요. 그럼 지금 이 노란 곡선은 원래 곡선 1인가요? 또 다른 곡선인가요? 예, 또 다른 곡선이죠. 곡선 2죠. 그럼 곡선 1이 곡선 2로 변화한 거니까 얘는 곡선의 변화인가요? 곡선의 변화가 맞죠. 곡선 자체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곡선 자체의 이동이 나타난 거죠. 그럼 아까 곡선 하나가 무엇 하나니까? 수요 하나니까 얘를 무엇의 변화라고 하겠다? 얘가 수요의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수요의 변화는 소득 증가, 가격 이외의 요인의 변화에 따라 어떤 가격에서? 동일한 가격에서 수요량이 지금 변화했나요? 지금은 수요량이 증가했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삐져나가는 걸 얘를 수요의 변화 중에 수요의 증가라고 하죠. 그럼 만약 소득 감소에 의해서 동일 가격에서 사겠다는 양이 줄어들면 좌측으로 삐져나가는 파란 점이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럼 이 파란 점 두 개를 연결하면 이와 같은 선이 나올까요? 이와 같은 선이 나오겠죠. 파란 선이. 그럼 얘는 또 다른 곡선 3이네요. 곡선의 변화다, 곡선의 변화가 아니다. 곡선의 변화겠죠. 곡선의 변화. 그러니까 수요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얘는 동일한 가격에서 수요량이 감소함에 따라 좌측으로 이동한 곡선의 변화가 나타났으니까 수요의 감소라고 표현하겠죠. 여기서 한 가지 잡고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보시면 0, 10, 20, 30, 40, 50 이런 식으로 우측으로 이동하면 증가, 좌측으로 이동하면 감소.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끝나는 그 순간까지 부동산 학개론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장 들어가서 문제 풀고 나오는 그 순간까지 증가하면 어디로 이동하고
우측으로 이동하고 감소하면 좌측으로 이동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꼭 정확히 잡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전부 다 뭘 제외한 나머지? 시장의 중심이 뭐였죠, 여러분? 시장의 중심? 박수현? 그건 아니고 뭐였다? 시장의 중심은 가격이잖아요. 해당 재화의 가격을 중심으로 나머지는 다 뭐라고 본다? 우리는 가격 이외. 그래서 해당 재화의 가격을 뺀 나머지는 다 무엇의 변화라고만 판단해 주면 된다? 수요의 변화라고만 판단해 주시면 끝난다는 얘기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곡선 하나가 무엇 하나였다? 수요 하나였죠. 그럼 곡선의 변화면 우리는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했을 때 나타나는 게 수요의 변화죠. 해당 재화의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가격 이외라고 판단하고 얘는 다 수요의 변화고 곡선의 변화라고 얘기를 해줘요. 절대 공식이 있습니다. 저하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얘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 절대 공식 부분에서 기억하실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문제를 푸실 때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저하고 약속이에요. 무조건 수요의 변화라고 대답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곡선 자체의 변화라고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가격 이외의 것이 변화했다고 대답을 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딱 하나, 단 하나. 해당 재화의 가격이 떴을 때만, 얘 중심, 해당 재화의 가격, 얘 떴을 때만 얘만 수요량이 변하고 얘만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었던 거죠. 되세요?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제 수요의 변화인지 수요량의 변화인지를 대답해 보세요. 지금 여기 이게 답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구 증가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화했대요. 수요의 변화다, 수요량이 변화다? 인구 증가는 무조건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대답한다? 수요의 변화라고 대답하시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가격 이외니까. 되셨죠? 그러면 소득 증가, 수요의 변화예요. 무조건 수요의 변화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대기업의 이전, 수요의 변화예요. 이자율의 상승, 수요의 변화예요. 아파트 수요라면 아파트 가격의 변화만 무엇이라고 대답하면 된다? 수요량의 변화라고 대답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수요의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만 얘가 가격이죠. 얘만 수요량의 변화인 거예요. 그럼 연립주택 수요의 경우에 연립주택 가격만 수요량의 변화인 거죠. 얘만 곡선상의 점의 이동입니다. 그럼 아파트 수요의 경우에 연립주택 가격이 변함에 따라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는 아파트의 수요량이 변화하는 것. 그럼 얘는 수요의 변화인지 수요량의 변화인지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 아파트 수요에서 해당 재화는 뭐죠? 아파트죠? 그럼 아파트 가격만 가격이고 걔만 수요량이 변하고 연립주택 가격은 아파트 가격 이외잖아요. 이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립주택 가격은 아파트 가격이 아니니까 수요의 변화 끝.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의 변화니까 곡선의 변화가 되겠죠. 그럼 가격 상승과 가격 상승 예상을 한번 이제 비교해 볼게요. 뭐가 다른지. 현재 가격이 1억입니다. 그때 현재 가격이 1억 2천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지금 가격이 변했나요? 얘 가격 변했죠? 가격이 변한 거죠. 얘는 그러니까 가격 변화예요. 가격 상승은. 그럼 가격 변화니까 무엇의 변화? 얘만 수요량의 변화였죠. 그러니까 동일 곡선상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현재 가격이 1억인데 미래 가격이 1억 2천만 원이 될 것이래요. 그럼 현재 가격은 변화했나요? 변화하지 않았나요? 변화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얘는 가격의 변화가 아닌 겁니다. 이게 바로 가격 상승 예상인 거죠. 지금 현재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 이외니까 무엇의 변화? 수요의 변화고 수요의 변화니까 곡선 자체의 변화가 되겠죠. 이 내용이 됩니다.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 그래서 지금 91페이지에 있는 내용 92, 93 내용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92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렸고 93페이지에 정상재와 열등재의 개념을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부터 재화의 종류를 어떤 기준을 잡아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하는 내용들을 공부하실 거예요. 정상제라는 것과 열등제라는 게 있답니다. 딱 단어를 보세요, 여러분. 뚫어져라 쳐다보시는 거예요. 정상제는 정상적인 재화일까요? 맞죠? 그럼 열등제는 재화의 질이 높은 재화일까요? 낮은 재화일까요? 왠지 열등해 보이잖아요. 나쁜 재화죠. 그럼 딱 봐도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은 뭘 쓰고? 정상제를 소비할 것 같고,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은 열등제를 소비할 것 같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으시면서 출발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둘의 구분은 소득을 가지고 구분하겠구나, 이런 기준이 생기시면 되는데, 이제 차례차례 들어가 봅니다. 보세요.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어디다 강조를 하는지 계속 들어보셔야 돼요. 소득이 증가했어요. 그랬더니 해당 재화의 수요가 증가했답니다. 그러면 얘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쓰는 재화인 거잖아요. 맞나요? 아니, 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니까 해당 재화의 수요가 증가했대요. 그럼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쓰는 재화잖아요. 그럼 얘는 질이 높은 재화다, 낮은 재화다? 질이 높은 재화겠죠. 얘를 우등재 또는 정상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등재라는 표현보다는 정상재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써요. 시험에는 정상재라고만 나왔었어요. 그럼 이번에 소득이 증가했어요. 소득이 증가했어요. 그랬더니 해당 재화의 수요가 감소한대요. 그 말은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은 안 쓰는 재화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질이 높은 재화다, 낮은 재화다? 낮은 재화겠죠. 얘가 열등재인 거죠. 그럼 이제 다시 구분해 볼까요? 소득이 낮아졌어요. 소득이 낮아졌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해당 재화의 수요가 감소했답니다. 해당 재화의 수요가 감소했대요. 그러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쓸 수 없는 재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재, 우등재겠죠. 이번엔 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니까 해당 재화에, 이 재화가 뭔지 모르는데 해당 재화의 수요가 증가했대요. 그럼 얘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쓰는 재화잖아요. 그럼 정상재다, 열등재다? 열등재겠죠. 지금 계속 뭐랑 비교하고 있죠, 여러분? 한 재화를 놓고 소득의 증감 여부에 따라, 증가 감소의 여부에 따라서, 증가 또는 감소 여부에 따라 해당 재화의 수요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가지고 정상재인지 열등재인지를 구분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기억하면 되는 거죠.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재화는, 자, 뭐일까?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재화는 정상재고, 소득과 수요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재화는 열등재래요. 얘를 기억하시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소득 수준이 증가했어요. 소득 수준이 증가해요. 그럼 우리는 소비를 늘리나요, 줄이나요? 늘리는 게 정상이죠. 더 많이 쓰죠. 그리고 소득 수준이 감소해요. 그럼 허리띠를 졸라매고 수요를 줄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득과 수요는 같은 방향 움직이는 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소득이 증가하니까 막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질이 궁상을 떨더니, 소비를 줄이더니 소득이 감소하니까 디립다 쓰고 죽어버렸어요. 정상적인가요? 열등해 보이나요? 열등해 보이죠. 그게 열등재가 되겠죠. 그래서 소득과 수요가 반대로 움직이는 재화는 열등재, 같은 방향 움직이는 재화는 정상재,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질문입니다. 해당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자,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자 수요량이 감소했답니다. 수요량이 감소했대요. 그럼 이 재화는 지금 주어진 자료에 의할 때 정상재인가요, 열등재인가요? 자, 정상재다. 열등재다. 지금 손 잘 들고 계시는 거죠? 손 한번 그냥 다 궁극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몸 상태가 건강한지 한번 따져보고. 지금 손 다 드실 수 있었죠? 그러면 지금 이제 못 드시면 지식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잘 보세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니까 수요량이 감소했대요. 그럼 이 재화가 정상재인지 열등재인지를 판단해 보랍니다. 정상재다. 열등재다. 지금은 손을 안 드시는 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뭘 안 줬죠?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줘야 이걸 판단할 텐데 그걸 안 줬잖아요. 그러면 오로지 소득과의 관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정상재와 열등재였다는 걸 기억하시면 얘는 판단이 불가하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정상재, 열등재의 구분 이걸 설명을 드리면 아까 내용이 바로 이해가 되세요. 고급 주택은 질적 수준이 높은 주택입니까? 여러분 낮은 주택이에요? 높은 주택이겠죠. 얘를 고가 주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저급 주택은 주택의 질적 수준 자체가 낮은 주택일 거예요. 저가 주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고급 주택은 정상재다. 열등재다. 손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소득과의 관계를 안 드렸잖아요, 지금. 그럼 이제 소득과의 관계를 드려볼게요. 소득이 증가했더니 고급 주택은 수요가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이 고급 주택은 뭐라고 판단하는 거다? 정상재, 우등재예요. 그럼 저급 주택은 열등재예요, 정상재예요, 여러분? 대답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대답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줘봐봐 그래야죠. 줘봐봐. 저한테 줘봐봐. 뭘 줘봐봐 해야 된다? 소득과의 방향을 주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급 주택을 봤더니 소득 수준이 증가하니까 수요가 감소한대요. 그럼 저급 주택에 살았던 사람이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 더 이상 저급 주택에 안 살고 고급 주택으로 옮겨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급 주택의 수요는 감소하겠죠, 실은. 그럼 소득과 수요가 반대 방향 움직이니까 무슨 재다? 아, 열등재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제 연관재와 독립재의 개념을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그럼 이 단어를 잘 보고 대답해 보세요. 연관재는 관련이 있는 재화일까요? 얘 뒤집어 보면 연관재가 관련재잖아요. 그러면 해당 재화와 관련이 없는 재화는 독립된 재화겠네요. 두 재화의 관계가 있으면 연관재 또는 관련재. 두 재화의 관련이 없으면 독립재라고 표현하겠죠. 그때 A 재화의 가격이 올라갔더니 B 재화의 수요는 불변이랍니다, 여러분. 그럼 A와 B가 관련이 있을까요? 예, 없겠죠. 그러니까 A와 B 재화는 관련이 없으니까 얘를 독립재라고 얘기를 해요. 이번엔 A 재화의 가격이 올라갔더니 다른 재화인 C 재화의 수요가 증가했대요. 그러면 이 둘은 관련이 있나요? 관련이 있으니까 A 재화의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C 재화의 수요가 변화했겠네요. 되시죠?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 연관재라고 하는 거죠. 학자에 따라서는 얘를 관련재라고도 하겠네요. A 재화의 가격이 올라갔더니 D 재화의 수요는 감소했대요. 그럼 첫 번째 A 재화와 D 재화는 관련이 있을까요? 있겠죠. 얘도 연관재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 연관재의 경우에 각각 내용이 다르잖아요. 가격의 상승에 따라 다른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가 있고 감소하는 재화가 있는 거죠. 얘들을 뭐라고 부를 것이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연관재는 크게 대체재와 보완재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 재화의 가격이 올라갔더니 B 재화의 수요량이 증가한대요, 여러분. 그러면 A 재화의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A 재화의 수요량은 감소하죠? 얘가 무슨 법칙? 수요의 법칙이잖아요. 꼭 이 단계를 거치시면 절대 안 헷갈려요. 다시 보세요. A 재화의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A 재화의 수요량은 감소하겠죠. 그러면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는 B 재화의 수요량은 증가하나요? 일로 넘어왔으니까. 아까 콜라 가격이 올라가면 콜라 수요량은 감소하죠? 그 감소한 만큼이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는 사이다로 넘어온 거죠. 사이다의 수요량은 증가한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A 재화와 B 재화는 대체 관계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뭐라고 줄 수 있냐면 A 재화의 가격이 올라갔을 때 다른 재화, B 재화의 수량이 증가했다면 이 둘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죠. 푸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번엔 A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B 재화의 수량이 감소했답니다. 그럼 단계를 또 거쳐요. A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A 재화의 수량은 감소합니다. 그럼 A 재화의 수량이 감소했을 때 같이 사용됨에 따라 만족도가 커지는 재화가 있다면 해당 재화의 이제 B 재화의 수량도 감소할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 김장을 담그기 위해서는 배추에 고춧가루를 버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김장소를 버무리겠죠. 양념을. 그러면 배추 가격이 올라가면 배추 수요량은 감소하겠죠. 그럼 같이 사용되는 고춧가루의 수요량도 감소하겠네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같이 사용됨에 따라 만족도가 더 커지는 재화는 얘를 보완재라고 하는 겁니다. 해당 재화를 보완하는 재화. 그래서 A 재화와 B 재화는 보완 관계라고 판단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대체는 따라 해보세요. 따라해 보셔야 돼요. 대체는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대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동일한 효용, 동일한 만족도를 제공하는 것이구나. 그럼 생판 다른 만족도를 제공하는 애들은 대체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제가 대체제와 보완제의 극명한 예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냥 한번. 여러분,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대체 관계가 성립되나요? 육류로 똑같이 씹는 맛이 있잖아요. 그리고 만족도, 동일한 만족도를 제공한다고 봅니다. 얘를 만약에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보완제라고 생각하신 분은 소고기를 얇게 펴서 돼지고기 쌈 싸먹는 분이잖아요.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때 돼지고기와 소고기는 동일한 효용 제공, 하나를 쓰면 하나를 안 쓰니까 뭐다? 대체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돼지고기와 상추는 돼지고기 먹을 때 상추 쌈을 해 먹으면 돼지고기의 만족도가 그만큼 더 커지잖아요. 같이 사용됨에 따라 만족도가 커지는 것. 그래서 해당 재화와 같이 사용됨에 따라 만족도가 더 커지는 재화를 해당 재화를 보완하는 재화라고 하는 거죠. 보완제. 그 내용. 그러면 대체는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는 거고 하나를 사용하면 다른 하나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재화의 수요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걔는 대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보완제는 같이 사용함에 따라 효용, 만족도가 더 커지는 재화니까 같이 사용된다가 포인트겠죠. 그럼 보세요.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주거용 부동산이라는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겠죠. 얘는.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용할 때 연립주택을 같이 사용함에 따라 아파트의 만족도가 커지나요? 그런 개념 없죠. 그래서 절대로 주거용 부동산인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 소형 오피스텔 등은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니까 무슨 제지? 대체제지. 보완제라고 절대로 문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보완제라고 가정하면 이런 식의 문제는 연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는 주거용 부동산들, 아파트와 연립주택 동일한 효용 제공하니까 대체관계다. 이번엔 아파트와 빌라입니다. 주거용 부동산 동일한 효용 제공하죠? 대체관계예요. 상업용 건물과 상업용지가 나왔네요. 그럼 상업용 건물을 짓기 위해선 땅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 둘은 같이 사용됨에 따라 만족도가 커지겠죠. 건물과 건물의 부지는. 그래서 같이 사용함에 따라 만족도가 커지니까 부동산학에서 나오는 유일한 보완제는 건물과 건물의 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밑에 땅, 보완관계다. 그럼 아파트와 아파트 부지, 건물과 건물 부지니까 당연히 같이 사용함에 따라 만족도 커진다. 보완관계라고 기억해 두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는 거예요. 그럼 중요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풀리나 보세요. 아파트에 대한 수요 변화 요인과 수요량 변화 요인이 옳게 묶인 것을 골라보랍니다. 그럼 이 문제를 딱 받아들자마자 저는 바람과 같은 스피드로 풀어요. 그랬더니 너는 좋겠네 그러시면 안 돼요. 당연히 풀 수 있어야죠. 아까 제가 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 수요의 변화. 딱 하나 뭐만? 해당 재화의 가격만? 수요량의 변화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해당 재화가 뭐라는 걸 확인하면, 아파트라는 걸 확인하면 수요량의 변화 요인에서 바람과 같은 스피드로 뭐만 찾으면 되겠네? 아파트 가격만 찾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아파트 가격. 어디 있죠? 아파트 가격 하락이 3번에 있죠, 지금. 쭉 가면서 3번에서 멈췄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의 수요의 변화 요인을 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건데, 이렇게 푼다면 몇 초 만에 풀까요? 15초 이내에 풀겠죠? 그래서 실제 우리 40문제 객관식 문제를 풀 때 1분 이하로 걸리는 문제들도 있고 1분보다 더 오래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1분 안에 풀라는 얘기지 다 1분씩에 풀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말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풀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빨리 풀어야 된다, 천천히 풀어야 된다,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좀 더 생각을 요하는 어려운 문제, 까다로운 문제, 시간을 좀 더 많이 투입해서
점수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찾으려면 아파트 가격 찾으면 돼. 이 문제를 딱 풀라고 봤더니 아파트 가격이 없어요. 그럼 이제 그러시겠죠. 박수연이 아파트 가격을 찾으라고 그랬는데 아파트 가격이 없네. 그럼 그렇지. 그러면서 막 승질을 내시는 거예요.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뭐가 나와 있냐면 아파트 임대료의 하락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주의하실 건 매매 활동에서 주고받는 금액이 가격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임대차 활동에서 주고받는 금액은 뭐죠? 임대료죠. 이게 꼭 가격인 거죠. 그래서 수요의 법칙은 단위당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단위당 임대료와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료도 가격이다 가격이 아니다 가격이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이 문제 푼다는 거죠. 되셨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수요의 성격에 대해서는 또 10분간 쉬었다가 보도록 할 겁니다. 10분 쉬고 돌아오세요. 경제론 생각보다 여러분 재밌죠? 10분 쉬고 꼭 돌아오시는 겁니다.